날이네요. 자, 진짜 한국은 이제 어버이를 잘 모시는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죠. 요즘에 이제 물질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질로 싸우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알거든요. 어렵게 살았고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키웠고 약간 그 자라온 과정은 약간 이재명 대표랑 좀 비슷하고 그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지역이 다 달라. 어떻게 아셨어요? 이사 가시느라고. 아,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그러니까 집안에 금수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그 국회의원 재선 되셨고요. 그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 그 저희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안 계셔가지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는데 이제 파출부 일도 하시고 식당 주방에서도 일하시고 간병인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고생 많이 하면서 저 키우셔가지고 지금은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으세요. 아, 네네. 마음 찡하네. 그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어. 그런데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너무나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럼 또 등에다가 어머니라고 쓰고 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엄마. 엄마 등에랑 아. 앞에랑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시면은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짠하신가 봐요. 그래서 손도 많이 잡아주시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데 제가 이제 인사하러 가면은 어제 엄마 만났어. 엄마가 우리 경로당 왔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 진짜 많거든요. 100개가 훨씬 넘는데 거기 이제 다 한 군데 한 군데 다 인사 다니시고 선거 끝나고도 감사 인사 다 다니셨어요. 근데 요새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앞에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시는데 그거 끌고 다니시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당선 인사까지 하셔서 제가 아이고. 참 죄송하죠. 이번에 용돈 많이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카네이션은 어머니는. 카네이션 당연히 드렸고. 아, 네. 얼마나 흐뭇하실까 싶어요. 내 딸이 아직 만 40살도 되기 전에 재선 의원 됐어. 거의 효도지 뭐.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또 힘든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정치를 한다는 게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꼭 이렇게 그 기쁜 점도 있지만 또 안타깝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세용 의원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다 고생하신 거죠.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 본격 시작할게요. 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경기 의왕 과천 당선자 이세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아마 민주당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 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재선 의원 되셨고 여기에 보면 사실은 내가 볼 때 21대 때 본인의 주특기를 그렇게 많이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잘할 사람이지만 그 이력이에요, 이력.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 전에 이해찬 대표 체제일 때 민주당 8호 인재 영입이 황기영 전문 변호사 이소영이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 때 데자뷰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소영 의원은 사실상 기후 솔루션 부대표였지만 저 박지혜 변호사는 기후 솔루션 이사잖아요. 나이는 더 많은 언니죠. 네,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 이소영, 이재명, 박지혜 이게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도 추천을 했었고 박지혜 우리 당선인을요. 다른 분들도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이 선택한 1호 인재가 된 건데 저랑은 대학원에서도 환경법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기후 관련된 활동도 같은 단체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얼굴도 닮은 것 같은 느낌. 분위기가. 닮았나? 실제 옆에 있으면 네. 박지혜 우리 당선자는 조금 체구가 작으시고요. 저는 좀 등치가 커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텐데 인상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지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지혜 변호사 영입할 때 이소영은 옆에 있었죠. 그날 그 행사에. 네, 제가 네.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뭔가 이렇게 옛날에 본 것 같은 장면을 떠보게 됐을 때 느끼는 이상함
그 추천이 본인이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저만 한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예. 참 박지희 변호사 잘할 것 같고 네. 평상시 때 언니라고 불러요? 아니면은 뭐 변호사님 이렇게 불러요? 서로 존댓말 쓰는 사이긴 합니다. 아. 엄청 친한데 그래도 별로 안 친하구나. 어, 안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선되셨고요. 지금 저런 장면들, 그러니까 목에 꽃다발 거는 장면 있잖아요. 네. 저런 장면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안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개표 과정에서도 뭐 유력이 뜨고 뭐가 떠도 본인이 저렇게 꽃다발 저거 보니까 저거 조화 같은데? 꽃다발이요? 네. 아니요, 생화였던 것 같아요. 생화가 조화처럼 보일까? 정청 내용은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조화를 건데요. 그 사무실에 항상 조화가 걸려 있답니다. 아,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그걸 꺼내서 거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환경 생각하는 거. 그건 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하긴. 자, 득표함 볼까요? 득표함 보면은 이소영 의원 54.37%, 최기식 국민의힘 후보 45.62%. 꽤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 10% 가량 차이가 난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출구조사보다 좀 덜 난 거죠. 출구조사는 더 벌어졌었거든요. 네, 출구조사는 두 자릿수로 벌어졌었는데 처음에 이제 본투표부터 개표를 하다 보니까 한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 지는 걸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시던 캠프분들이나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엄청나게 걱정하셨고요. 저는 근데 이제 당에서 내부 여론조사한 비공표용으로 내부에서 여론조사한 것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좀 마지막에 유지가 됐었어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사전투표 개표하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마음을 그래도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막 그렇게 네. 하셨었어요. 혹시 개표 끝나기 전에 잤어요? 아유 어떻게 그거는 누구도 잠은 못 잘 것 같아요. 있어. 임미애 후보. 아. 왜 13번이냐 14번이냐 하는데 어차피 결론 날 건데 그 잤대요.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잠은 안 오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아마 제가 민주당에서 본 국회의원 중에 최강의 전투력, 어떤 자리에 내놔도 정말 논리와 팩트로 잘 싸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있죠. 만약 이소영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구 중에 하나였었죠. 왜냐하면 이소영이 나가줘야만 무슨 국정조사를 하건 국정감사를 하건 청문회를 하건 다 아마 최강의 전투력이 아닌가. 자,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선거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이 되게 어려운 선거였어요. 이게 언론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셨거든요. 저희는 선거 기간에 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맞아요. 나온 한 번도 안 지역이에요.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서운할 정도로 그렇지. 한 번도 여론조사가 안 나왔는데 실제로는 당에서 이제 초반에는 약간 쉽지 않은 지역으로 계속 이제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했었고요. 이게 저희 지역이 어려운 이유가 시가 2개 붙어 있는 복합 선거구가 전국에 2개밖에 없어요. 의왕, 과천. 네. 경북의 상주 문경이 이제 시단위 복합 선거구고 그거 말고는 저희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전혀 이질적인 두 시가 한 선거구로 붙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의 온전한 시간과 노력이 그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우리 의왕시와 과천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절반밖에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과천만 신경 써. 의왕 분들은 그렇게 혹시 과천 생각하시고. 살아요? 저는 뭐 의왕에 살고 있긴 한데. 의왕에 사람 또 그게 또 지역 갈라치기해서 또 과천 사람들한테 이소영은 과천도 안 산다더라. 뭐 이렇게 갈 것 같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대 후보분은 과천에 거주하시고 저는 이제 의왕에 거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과천에 살고 있는 뭐 누구를 뽑아주세요.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현수막을 건다거나 이제 그런 지역구의 구조적인 특성이 좀 있거든요. 소지역주의가 엄청난 거구나. 지방 내려가면 더 심해요. 수도권은 그나마 좀 낫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유일한 그 시가 붙어 있는 복합 선거구여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원인을 좀 크게 보는데 저희가 12년 동안 재선 의원이 배출이 안 됐어요. 계속 한 번 하고 끝나고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초선 의원이 저였거든요. 또 역사를 썼구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있었던 부담은 뭐냐면 제가 재선 성공을 못하면 네 번째 초선 의원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에 사실 뭐 지역 사회 또는 지역의 정치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고 하는 게 좀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좀 안정되고 무슨 일이 좀 잘 되고 사람들도 좀 덜 싸우고 뭔가 이제 이런 안정화가 되는 건데 한 번 하고 바뀌고 한 번 하고 바뀌고 계속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지역 사업도 연속성이 없고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3선, 4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머릿속에서 생각도 해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이번에 재선을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 뭔가 반복되는 걸 깨야 되겠다. 한 번은 깨야 된다. 그게 저의 뭔가 책임이다, 소명이다. 이런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10시 정도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고 계속 막 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전투표 개함하면서부터 이제 크게 이기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히 뜨고 나니까 저도 그래도 숙제했다. 그래도 4년 전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그때 건데. 전략공천이었나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음의 빚이 있었거든요. 진짜 뭐 이름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지역구에서 지역 구민들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 보은해야 그렇죠. 된다. 근데 그게 어쨌든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징크스를 깨는 거다. 초선 반복의 징크스를 지역에서 깨는 거다. 이제 그런 숙제 같은 무거운 짐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깼다. 그래서 네. 이번에 재선으로 4년 더 이제 일하면서 그거를 갚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은 21대 때 거의 넘사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을 다루는 모습 거의 넘사벽이어서 지역구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뽑아서 올려 보내줬더니 존재감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다 경선에 떨어진 거고. 근데 사실 이번 총선 기간 중에 새날이 사과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한번 보여줘봐요. 상대 후보가 이소영 의원을 비판하면서 오죽하면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새날에서조차 공약 이행평가 5개 부문에서 모두 하평가를 받았다라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사실은요 우리는 이소영 의원을 비판하려고 한 방송이 아니고 거의 한 100개 정도 지역구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역구를 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지 마라.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근데 이소영 의원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여기에 답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초선 전략공천에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지역 잘 모르니까 공약 옛날에 썼던 거 막 대충 써먹으면은 사실은 이걸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짜증 안 나셨어요. 우린 되게 미안하더라고. 아니 저희 TV 토론을 하는데 그 선관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TV 토론에 맨 마지막 발언 순서에 갑자기 판넬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판넬이지 이렇게 봤더니 새날 유튜브 방송 딱 요 화면을 판넬로 만들어 와가지고 아니 민주당 성향 새날에서도 이소영 의원 이렇게 평가를 안 좋게 했는데 뭐 그러면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발언 기회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해명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기는 했었죠. 근데 워낙 상대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를 막 다종다양하게 기발하게 이제 많이 하셨고 그거 중에서 이제 막 그 작은 뭐 하나라도 찾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새날 방송 가지고도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4년 전 처음 전략공천 돼서 첫 번째 선거를 치를 때 4월 15일이 선거일이었잖아요. 근데 2월 24일 날 지역구에 전략공천이 됐어요. 그 전에는 뭐 거기서 활동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서 공약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당시에 현직 의원 그리고 예비 후보들이 냈던 공약들을 다 모아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깊이 있게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막 잘 만든 오랫동안 연구해서 준비했던 공약은 아니었던 거죠. 4년 전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공약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했더니 공약 좋다는 평가를 이번 진짜 많이 받았어요. 4년을 기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한 100명 가까운 후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공약 평가를 했는데 90% 이상이 다 평가가 다 그랬거든요. 국민의힘 더 심했고, 국민의힘은 중짜 하나 안 나왔고, 민주당의 후보들 한두 개 정도 가끔씩 나올 정도였는데 4년 후에 꼭 상을 받겠습니다. 제가 상 이렇게 받겠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 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한 가지는 해명을 하자면은 아마 이게 저한테 이소영 의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소명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제가 중은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진짜 한 10년, 2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거를 제 임기 중에 제가 국토위로 옮기면서 이제 물꼬를 터서 해결한. 원래 공약에는 있었어요? 그럼요. 공약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100가지 공약보다 제일 중요한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 역이 빠질 뻔한 것도 지켜내고 이게 사업이 엎어질 뻔한 것도 제가 국토위 옮기면서 최종적으로 잘 살려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 부분이 좀 평가가 잘 더 됐으면 이렇게 반론권 좋았겠다. 드리잖아요. 좀 늦었지만.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A라고 공약을 했는데 A가 아니라 더 나은 B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딱 그냥 문구로만 보면은 더 좋은 게 됐는데도 그러네. A는 이행이 안 된 걸로 평가가 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충분한 뭔가 자료 제공 기회가 있었으면은 그래도 중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소영 떨어지면 우리 책임이다는 느낌. 아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방송 한 번 있었다고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안 되죠. 그 죄책감. 네, 아예 전혀. 그러니까 실제로 낙선하신 분들이 떨어진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만요. 떨어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죄진 것 같고 그렇죠. 기대에 부응 못하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재선 의원 됐고 그러니까 공약 같은 거 아주 떡 부러지게 잘 지킬 사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상 이소영은 믿음이가 뭐 하나 맡겨도 너무 잘할 것 같은 자 그런 느낌이고요. 자 재선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상병된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 재선 의원 됐는데 가장 하고 싶은 역할. 저는 일단 너무 설레요. 왜냐하면 처음에 4년 전에 정치권에 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잘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진짜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4년 중에 그런 시행착오하는 기간이 앞에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되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알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4년을 온전하게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도 해보고 뭐 실수도 해보고 이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에서 딱 온전한 4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되게 설레고 저는 제가 뭐 하고 싶냐면은 벌써부터 막 당선되자마자 막 도당위원장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최고위원 나간다고 선전포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고 저는 정책적으로 뭔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미래 아젠다를 제가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원래 기후 위기 문제를 하던 사람이니까 기후 위기 관련해서 제가 초선 때는 간사 역할이나 실무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받아서 뭔가 이제 기획안을 올려서 허락을 구하고 그게 이제 컨펌이 떨어지면 실무를 준비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기획해서 좀 제가 주도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좀 이끌어 나가보고 싶고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의원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많은 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미 동의를 구한 상태고 기후위기 말고도 이제 오늘 연금개혁 관련해서 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연금개혁 문제도 사실 저는 이번에
그 공론화 진행한 1안하고 2안이 둘 다 문제가 많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공론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연금이 고갈되는 예상 시점이 되면 지금 현재 20세인 아주 젊은 사람도 그때는 이제 연금을 내는 것보다는 받는 쪽에 가까운 거의 60 가까운 나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지금 5살인 아이들은 30대 중반에 자기 소득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만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이번에 나온 연금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협상이 결렬돼서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연금개혁 문제도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연금개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토론해 나가고 싶고요. 이끌어 나가고 싶고 또 그 요즘 막 AI 자율주행 기술도 점점 발달해서 이제 곧 몇 년 안에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의 완성판을 막 낸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택시 노동이 많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화물 운전 노동이 많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식당 가보면은 AI 서빙 로봇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서빙 노동들을 막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대체 가능한 그런 노동들이 로봇으로 많이 대체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일자리가 뭐 일자리 소멸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 가장자리 일자리들이 실제로는 줄어들어서 일할 수 없는 시점이 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런 소득 보장 체계, 그런 임금 경제가 무너지는 시점에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미래 아젠다들 너무 재미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재밌어요, 재밌어.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사람들이 토론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걸 좀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그 정상적인 국가라면 네. 이런 아젠다들이 21대 국회에서도 막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워낙 비정상으로 가니까 바로 잡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상황이 네,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생각지도 못한 거 욕심이 많으시네. 근데 이상하게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화 시킨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투트랙으로 이제 정상화 시키면서 이것도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거. 네. 우리는 이소영 의원이 21대 때 옛날에 국토부 직원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왜냐면은 너무 잘 따져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요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전면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최상병. 근데 그 뒤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김건희 종합특검에는 분명히 이게 다시 등장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게 그 유명했던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과정 잘 모르시죠? 이게 그냥 유행어처럼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사실 이걸 한번 좀 재밌게 네. 패러디 해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네, 한번 해주세요.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 네.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잘 모르시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름 이제 많이 재밌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김홍일 방송통신 후보자 그랬어요? 인사청문회를 갔을 때 그 라임을 맞춰서 사실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하고 싶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좀 빵 터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거 라임을 맞춘 건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청문회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김홍일 인사청문회 나름 되게 그런 관심 청문회였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재활용해 본 본인 거였던 의식을 거거든요. 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이게 빵 터질 걸로. 왜냐하면 그 직전에 아마 김홍일 그 인청을 하기 직전에 제가 새날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걸 한번 시키셨었어요. 그랬죠, 잘 그랬죠. 모르시죠? 그걸 시키셔가지고 이게 괜찮은 그거구나. 한번 또 재활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랬는데 그거는 안 먹혔던 거예요. 다시 한번 검색해봐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일 후보자한테 하기 싫으시죠? 이렇게 네. 물어본 게 이거의 패러디였습니다. 네, 의원님 새날 잘 모르시죠? 아닙니다. 잘 압니다. 예. 아니 근데 저 질문에 원희룡이 잔뜩 긴장했고 그 상황 말고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면서 쓰레기 땅이면 그 왜 삽니까? 왜 그 저 양평 고속도로에 있는 지점에 안 좋은 땅인데 이게 무슨 뭐가 되느냐라고 쉴드 칠 때 이렇게 뼈를 때렸고요. 아파트 형편없이 지어놓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원희룡이 이소영 의원만 만나면은 잔뜩 얼어붙어가지고 왜냐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답변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 그다음 거 뭐 일타 강사라며 하면서 지금 뭐 이소영 의원 또 원희룡 저거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 약간 잡들이 국회만 나오면 잡들이 한동훈 거도 팹니다. 나중에는 한동훈도 이소영 의원한테 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그 제가 이번 선거 때 선거운동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근데 이소영 의원은 원희룡 장관한테 소고기 한번 사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좀 맹하게 답변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그래도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원희룡 장관한테 뭐 밥이라도 한번 꼭 사라고 그런 말씀을 아이, 많이 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이제 양평으로 가서 또 저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양평 갔을 때 이성우 의원이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스타가 된 분들이 몇 분 있죠.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이소영 의원도 그렇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 문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어쨌건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5월 2일 날 한준호 의원이랑 둘이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뭐 다른 상임위 활동도 해보고 싶고 뭐 다른 아젠다도 많이 해보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양평고속도로는 둘이 좀 매듭을 짓자. 그래서 그 적어도 그 요 문제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둘 다 국토위 지원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점화를 시켜보자고 그래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둘 다 아마 이제 국토위 다시 신청을 했어요. 원내대표님이 보내주실지는 모르지만 아니 마무리해야지 마무리. 그래도 이채 양명주의 뭐 양평 네. 고속도로만큼은 그래도 이소영 한준호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계획은 저희가 이제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해왔는데 이게 국정조사가 되려고 하면은 사실 다시 국민적인 관심이 끌어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구심이 엄청나게 증폭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상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거를 저희가 딱 22대 국회 개원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작년 7월에 원희룡 장관이 이 경솔한 장관이 갑자기 막 백지화를 선언해가지고 이 멀쩡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 1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이 지금 11개월째 중단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뭐 처가 고속도로 깔아주기 위해서 추진된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해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12년 동안 막 주민들이 요구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거 사업 재개를 하려면 원안으로 하든지 수정안으로 하든지 뭐 노선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 국감하면서 이 그 병산리 땅으로 가는 요 수정안 고속도로는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차도 없다. 수요도 없다. 이게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원안으로 아마 쉽게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토부 장관이라는 그 경솔한 분이 이 원안은 뭐 불가능하고 뭐 기술적으로 나쁘고 환경적으로 나쁘고 온갖 악담을 다 퍼부어놔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다 해놨는데 원안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그렇겠네요. 11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일단 이거 사업 재개를 해야 되고 지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 상임위 회의를 2번이든 3번이든 시리즈로 딱 소집을 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7월에 우리가 처음 이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이 수정안이 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누군가에 대한 특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노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힐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너무나 의혹이 짙구나. 이건 너무 선명하다. 국정조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정조사 성사를 시키고요. 그럼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경 노선 누가 그렸는지까지는 지난번에 밝혀냈거든요. 그다음에 증인 부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서 진행을 못했지만 다시 그 증인 불러가지고
밝혀내야죠. 네. 누구의 지시로 언제 무슨 의도로 이걸 이렇게 바꾼 것인지 그 과정에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단초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대 앞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양평 고속도로가 커튼 뒤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네, 칼을 갈고 있죠. 그렇지, 지금. 그렇지. 네. 원희룡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려고 하면. 부를 수 있죠. 그 원희룡이 이재명 대표 한판 붙읍시다 해놓고 선거에 떨어졌지.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엄한 데 가서 그러지 말고 의왕과천으로 와서 아, 그랬었지. 저랑 생각해보니까. 붙자고. 그래서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안 오고 괜히 거기 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요, 이소영 의원을 당원전에서 이렇게 불러서 한참 대화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뭘 봤냐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말 이소영만큼은 정말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소영은 뭐 비명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캐릭터를 알면 아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한참 그저 막 반명하신 분들이 무슨 탈당하고 뭐 이런다고 할 때 무슨 행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조홍천 의원 출판기념회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탈당하기 네네네. 전에. 맞아요. 거기다 이소영 의원이 나타났어.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발언이 나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탈당 못하시게 막으려고 왔다. 그거 보면서 그 내가 만약에 당대표라도 이소영은 진짜로 내 편 만들고 싶었을 것 같은. 물론 당연히 지금도 이재명 대표 편이긴 하겠지만 속으로 억울하죠. 그런 지점에서. 이게 대선 이후에 입당하신 당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님하고 저만큼 대화를 많이 나눠본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가장 정말 그 힘든 싸움을 같이 할 때 제가 수행을 했었고 본선거운동 기간 이제 마지막에 3주 동안은 차량 수행을 하면서 제가 연설문을 다 고쳐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 대표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제 가까이 그냥 인간적으로 그 5개월 동안의 대선 과정을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죠. 또 열받는 게 네, 그래서 저번에 저 호남 쪽에 공천 받으신 분 있잖아요. 권향영 후보인가? 그러면 뭐 김혜경 여사 수행 공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소영도 이재명 수행 공천 받았다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네. 실제로 그분은 그 권향엽 당선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혜경 여사님이 현장에서 우리 그 후보님하고 같이 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김혜경 여사님의 수행하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실제 그분은 수행을 안 했는데.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왜곡돼서 좀 이상하게 포장이 됐었고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그냥 제 성격상 이거는 뭐 제가 버릴 수 없는 제 성격인데 누구를 너무 추앙하거나 맹종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있어요. 네, 그냥 표신하게 안 한다 이거지.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뭐 누가 하는 말이면은 내가 죽는 신용도 한다. 또는 누군가가 결정하고 판단한 거는 나는 무조건 따른다. 그거는 제가 그냥 성격상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제가 그분을 너무 뭐 존경하고 정말 애정하고 걱정하고 그 단식 우리 대표님 단식하실 때도 정말 너무너무 하루하루 저도 막 정말 힘들었고 마음이. 근데 그거랑 달리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적 견해에 있어서는 전 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왔었고 뭐 예전에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문제나 그 개항을 출마하시는 문제나 이때도 제가 뭐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나름의 이제 제 나름 충정 어린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런 몇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른 의견들을 대표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 제 의견 토론하고 하는 거를 좋게 보셔서 항상 그래도 나한테 그런 쓴소리하고 솔직하게 직언하는 사람이 좋은데 이소영 의원은 그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아까 그럼 내가 분석을 잘못했네. 그 당원전에서 이소영 의원하고 토크를 할 때 이소영 의원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고 싶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네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안타까워서 그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어서 부르신 게 맞았고, 그때도 딱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대선 때 같이 5개월 동안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후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좋은 말만 하는데 이소영 의원이 옆에서 계속 약간 잔소리, 쓴소리, 뭐 좀 뭐 비판적 견해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본인은 되게 좋으셨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랑 둘이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의 관계에서 그 저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의견이 다 옳거나 다 맞을 순 없잖아요. 아무리 대표님이라 하시더라도. 그래서 다른 부분에 다른 지점에 생각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또 그런 토론의 기회, 생각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동료랄까, 참모랄까, 그런 사람의 존재도 저는 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 역할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 캐릭터를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진짜 중요한 결정할 때 여기저기 막 의견 물어보잖아요. 네네. 저한테도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딸랑딸랑하면 안 돼요. 일장일단의 장점과 단점을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아, 그러면 그때 난 그게 진짜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자기 대선 예약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지지를 하되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된다. 잘못 가는 방향성이 있으면 대표님 아니돼요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아까 초반에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일종의 시행착오 중에 하나들. 그러니까 조금 더 느리해진다는 건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이루어내면 훨씬 더 훌륭한 건데 굳이 이제 오해 사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전 잘못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A인데 B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A라고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난 시행착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샜는데, 그럼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한 전망, 이게 지금 양평 문제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이 앞에 있을 거고 디올백도 있을 거고, 여기 지금 전국의 초미 관심사가 됐고, 나중에 필연적으로 종합특검에는 양평 고속도로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5번이든 10번이든 뭐 그거보다 더 많은 횟수라도 아마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관철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고 조금 독립적인 목소리 낼 수 있는 8명을 떼어내서 동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뭐 친해지고 술 먹는다고 해서 찬성해 줄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까지도 김건희 이 종합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재투표를 할 때는 이제 익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한, 국민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과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전초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컨대 질의하는 영상을 보고 그래 저 정도면 진짜 특검 해야지. 진짜 이거 특검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진짜 날카로운 공격과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수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막 이상한 논란 만들면 안 되고 정말 준비 잘하고 진짜 그렇죠, 날카롭게 그렇죠. 다듬어서 예컨대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뭐 비서실장이든 뭐 정무실장 다 나올 거잖아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정말로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민주당 말이 맞아. 이건 안 할 수 없어. 이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고요. 대정부 질문도 아마 이제 개원하자마자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있을 텐데 그때도 그냥 어중떠중 하고 싶은 사람들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진짜 선수들로 첫
대정부 질문이니까 정말 그 선수들 세팅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대정부 질문 TV 화면으로 딱 보면서 아, 민주당 말이 맞네. 보수 유권자들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상식적인 사람들은 저는 그 여론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정말로 계획을 잘 짜서 영리하게 잘 싸우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원내 지도부가 그런 전략과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이 왜 대정부 질문하고 이럴 때 깐족거리는 거.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다 틀렸는데 우리가 봤을 땐 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깐족임에 당하는 거. 준비도 엄청 잘해야 되는데 몇 사람 안 돼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동훈 앞에 앉혀놓고 느낌적으로 이겼다 싶은 사람들 제 손가락에 한 두세 명 꼽아요. 나머지는 다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페이스 잃어버리고 그냥 한동훈한테 거의 당했던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씀 같고요. 자, 어쨌건 저는 이소영을 믿어요. 뭔가 사람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이소영 올라가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의 헤레비가 어떻게 이길 것 같은 느낌. 아니 뭐 너무 진짜 과분한 평가셔서 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그래도 싸워본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이 초반에 그런 기선제압 같은 것들을 하는데 저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치밀하게 짜고 있고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말리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어버이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과정 환경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 되기까지에 나는 그런 머리 없으면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나름의 논리 체계가 있어.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님한테 뭐 양평고속도로 뭐 국토위 가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당연한 거고 운영위에 저를 좀 넣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운영위. 드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양평고속도로를 11개월을 지금 해보니까 저희가 하면서는 운영위가 거의 안 열렸거든요, 막판에. 아마 한 번인가 열렸던 걸로 근데 기억하는데.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상임위가 운영위예요. 그러니까 국토위에서만 싸우면 안 되고 이게 결국에 처가특혜 의혹이기 때문에 운영위에 가서 대통령실에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사내 이사로 있었던 ESIND 여기가 왜 거기에 땅 샀냐 2010년에 이런 것들을 국토부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운영위를 병행해서 이렇게 그렇죠. 양방향으로 공격하는 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운영위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운영위원장 우리가 가져올 거라고 지금 우리가 결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운영위를 계속 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토위에서는 국토부에 야 너네 왜 이 말도 안 되는 종점 변경했어라고 싸우면서 또 운영위에 가서 이 여사 사내 이사였을 때 이런 의사결정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자임을 해놓은 상황인데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새날 시청자 보내라. 여러분들께서 보내라. 혹시 지나가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만나시게 되면 네. 아 그래도 이소영이 잘 싸우는데 운영위를 꼭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재선 네. 되시더니 많이 능글능글해졌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그 원희룡 상대할 때 잘 모르시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수예요. 딱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얘는 모르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딱 이번에 그런 거지. 비서실장님. 김건희 잘 모르시죠? 그러면 비서실장은 김건희 잘 모르는가 보다 뭐 이렇게. 제가 그 라임을 한번 맞춰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대해요. 박찬대 기대해. 대표님이 저를 운영위로 보내주시기만 한다면은 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상임위 그러면 아까 저 국토위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겸임이 가능하죠. 네, 운영위는 운영이랑 겸임 국토위랑. 상임위. 네. 김건희 살 떨리겠다. 국토위에서 때리고 운영에 때리면 겸임. 네, 겸임. 거기다가 간사까지 하세요. 간사까지는 시켜주시면 하지만 어. 그렇게까지 막 큰 욕심을 내고 싶진 않고 그냥 어쨌든 이게 그 뭐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깊게 빠져들었던 문제니까 그래도 이 일을 어떤 식으로든 공정한 결론을 내는 데에는 제가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애정하는 국회의원 이소영 TV 채팅창 상단에 구독이 있어요.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인재들이 모여 저는 최종 목표가 정권 교체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을 모아서 정권 교체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21대는 뭔가 어떤 오해의 연속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걸 실력으로 극복한 전 유일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감사합니다. 22대 때는 정말 어떤 사람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저는 국회의원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이소영 TV 되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결국 국가가 정상화되면 국회에서 이 아리백, 화석연료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이 목표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점이잖아요. 너무 늦었죠, 지금도. 근데 지금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관심도 없는 상태가 한국이 지금 엄청 심각하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정말 환경은 빵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심지어는 원래 시행하기로 했었던 뭐 플라스틱 사용 규제나 이런 것들도 아무 이유도 없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막 철회해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빵점짜리 환경 대통령한테 일침을 날리는 그런 엄청난 캠페인과 계획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행동 의원 모임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예. 기후위기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번 총선 때 공약도 그런 공약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4월 달, 5월 달은 날씨가 정말 이상해요. 못 겪어본 거. 그러니까 내가 이번 올해 느꼈던 게 벚꽃이 원래 꽃이 먼저 피거든요. 근데 날씨가 이상해져 가지고 잎사귀가 먼저 나는 경우를 되게 봤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건데 여기 이제 이소영, 박지혜 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요거 빨리빨리 해내야죠. 네, 네.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들을 잘 모아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 야, 근데 이 약간 좀 멘트 자판기 같은 느낌?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똑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질문 하나 던져놓으면 혼자 이야기 될 것 같은 정도로 똑똑하신 분, 논리도 있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버이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4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 지역이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고 대학교가 다르니까 인재 영입 케이스야. 그럼 아무 데나 던져놔도 지역 연구가 있는 사람. 그만큼 고생하면서 이사 다녔다 이런 얘기에. 그게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구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는 뭐 비정규직으로 짧게 일하시니까 계속 직장이 바뀌어서 그냥 거기 따라서 또 월세 2년 끝나면 새 월세 구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아유.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다른 도시에서 졸업을 했는데 이사를 아마 진짜 초중고 다니면서 한 10번은 훨씬 넘게 한 것 같아요. 왜 다- 공감력을 가지냐면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저 연년생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 근데 그 여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남자만 3명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 삼형제가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때 사춘기 때 생각해 보면 여자 형제는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남자들끼리 사는데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어버이날이니까 이 카메라 보시면서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는 걸로 하고 길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 지지자분들이 이소영의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안 돼. 일단, 너무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 캠프 해단식 할 때 저희 엄마가 이번까지는 이렇게 아픈 몸 이끌고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4년 뒤에는 못할 것 같으니까 재선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멘트를 해서 정말 저도 뭔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죄송했는데요. 이렇게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주시고 이렇게 또 선거운동 같이 열심히 하면서 4년의 귀한 기회를 얻었으니까 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기후위기도 막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잘 해결하는 그런 좋은 국회의원이 돼서 뿌듯하게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22대 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 자,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자, 이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